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6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5주차까지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순환을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회계 기초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회계 거래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리고 기록된 것을 어떻게 분류하고 집계해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지까지 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셨습니다. 사실은 처음으로 기초회계를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정리가 잘 되시면 전반적인 흐름을 거의 다 이해했다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 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하나하나의 개정 과목들을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5주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개정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큰 제목으로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 중에 첫 번째로 배우실 내용이 현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금은 가장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견물생심이라고 현금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성이 많고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항목이죠. 그래서 현금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시고 이와 같은 현금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관련된 내부 통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요. 현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역시 기쁨을 주는 자산의 대표적인 겁니다. 현금 자체가 기쁨이죠. 그런데 현금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자산 중에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현금의 예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통화, 지폐나 동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처럼 사용하는 수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 예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돈을 통장을 만들어 쓰시는데 대표적인 보통 예금 같은 게 있겠죠. 그와 같은 거 우리가 통틀어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현금과 그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다 현금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다음에 현금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현금과 그 성질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회계 쪽에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현금 등가물 이런 개념으로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금은 바로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거래 병행이 필요 없죠. 내가 바로 주머니에서 뺐으면 되니까. 근데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100% 같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고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쉬운 그와 같은 자산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예금을 하게 되면 특히 적금이나 이런 금융상품을 하게 되면 만기라는 게 있죠. 그러면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상품들을 우리가 보통 현금성 자산이라는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렸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 회계 기준 또는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데서 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에 포괄해서 포함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유동성이 강하고 또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유동성 금융자산 중에 별도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현금이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연 유동성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유동이라고 하는 건 움직인다는 뜻이죠. 유동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성질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데 보통 경영 쪽 또는 회계 쪽에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산들, 기쁨을 주는 자산의 궁극적인 개념은 현금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 하는 걸 가지고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회계에서 여러분들이 적금을 드시면 3년 만기짜리 있을 수 있고요. 또는 6개월짜리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보통 회계에서 기간을 따질 때 유동성이 1년 이내일 경우에 유동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1년이 넘어가게 되면 비유동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동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유동성은 현금이 전환되는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처에 물건을 사고 물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사갖고 판매하고 나면 또다시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야 우리가 산 물건 값을 지급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물건을 팔면 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을 수 있고 또 물건을 팔면 그 수익에 대한 매출 원가 개념을 잡으니까 발생진에 따라 그런 재무제표상으로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하는 경우, 보통 우리가 부도라고 하는데, 보통 분들이 잘 오해하시는 게 부도라고 하면 회사가 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도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지급 불능 상태를 부도라고 합니다. 근데 왜 부도가 되면 회사가 망하느냐 하면 부도가 났다고 하면 자금을 결제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회사 거래하는 다른 거래처들이 여태껏은 외상으로 물건을 주다가 자금 결제를 못하는 상황이 불안해지니까 앞으로는 현찰로 거래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물건을 받아다가 빨리 팔고 판 대금을 회수해서 물건 값을 갚아야 되는데 아예 물건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 개의 도움을 받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금 거래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그게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부를 때는 부도가 났다 그러면 회사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개념은 좀 다르다는 걸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일시적인 자금 부족, 자금 경색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그와 같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현금화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데 결국 유동성이 높으면 이게 좋은 것이라 제목을 달았잖아요. 뭐에 문제가 떨어지냐면 유동성은 항상 고민해 볼 것이 수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보통 예금의 이자는 거의 0%입니다. 현재. 그런데 한 3년 적금 정도 들면 한 3%, 4% 줄 수 있겠죠. 만약에 10년짜리 적금을 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면 벌써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만기를 10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동성과 수익성은 서로 상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고 수익성이 높다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유동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잘 조합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와 같은 것을 경영층에서 항상 고민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산식을 계산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한다면 1년 이내에 현금으로 갚아야 될 부채는 유동부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산식이 바로 유동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동비율이 100%라는 얘기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보다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돈을 갚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채무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결국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사용하는 게 유동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100% 또는 150%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유동 비율은 높으면 안정하지만 안전성이 있지만 그게 높을수록 수익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100% 이상 정도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통화 및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건 지폐나 주화라고 하는 걸 다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금이라고 할 때 단지 우리가 통화라고 하는 지폐나 주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과 거의 유사한 거로 인정되는 통화와 그 용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이라는 범위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수표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을 통해서 돈을 보낼 때
우편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저희 현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금이죠. 예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예금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을 뺀 나머지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닌 별도의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제외하고 만기가 3개월이 넘어가는 자산들은 이 현금성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금 중에서 보통 예금은 너무 일반적인 거니까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는 걸 한번 보죠.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면 편리하긴 하지만 불편합니다. 그죠? 만약에 1억을 갖다가 현금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가방에 묵직하게 들고 다니면서 이동할 때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하지 않고 은행과 예금 통장 거래를 하면서 그 예금과 예금 계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행과의 어떤 약정을 맡게 되는데요. 그럴 때 쓰고 활용되는 예금을 우리가 보통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의 어떤 분실, 도난 또는 비효율 이런 걸 줄이고 또는 위험성을 줄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고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통 수표나 어음 등을 발행해서 은행과 은행이 대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당좌 예금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당좌 예금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당좌 거래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당좌 거래를 좀 더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흐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우리 회사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그런 거래의 간편성 또 위험성 이와 같은 걸 고려해서 은행과 당좌 거래의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당좌 약정이라는 것은 은행과 우리가 당좌 예금을 한 100억 정도로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큰 대규모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당좌 거래를 통해서 이제 구자를 트고 은행에서는 뭘 주냐면 당좌 수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는 수표를 이제 발행을 주는 거예요. 빈 용지를 줍니다. 그러면 회사가 수표를 갖고 가서 그 다음에 물건을 매입하게 되면 현금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수표를 발행하는 거죠. 수표도 현금과 동일하지만 이 거래처는 그 수표를 가지고 자기 거래처의 은행에다가 이 수표를 갖다가 넣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거래처의 은행에서 대신 현금으로 이제 구자에 넣어주게 되는데요. 해당 거래처는 어떤 걸 하는 거냐 하면 회사가 지급할 돈을 대신 지급해 준 꼴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은행은 그 지급한 거래를 다시 해당 우리가 당좌 거래한 은행에 요청을 해서 은행이 이렇게 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줄 때는 우리가 당좌 거래를 통해서 여기다가 입금을 예금을 해놔야, 그죠?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겠죠. 자, 이게 이제 보통 당좌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금 쪽에서 두 번째로 고민하실 것이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래가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이 부족했다면 바로 부도인데 당좌 예금에 마이너스가 되면 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지급을 거절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과 어떤 계약을 체결하냐면 당좌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은행이 대신 대금을 지급해주는 이와 같은 약정을 맺는 거죠. 은행은 그러면 대신 지급해주고 어떤 수익을 얻느냐 하면 돈을 빌려준 것과 똑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업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이 바로 이런 당좌 차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마이너스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것은 당좌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인 걸 의미하고 이걸 엄밀히 얘기하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좌 차월은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결산 시에는 차입금으로 대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유동성 또는 비유동성 구분할 때 1년을 기준했었죠. 여기서 단기라는 것도 1년 이내일 때 단기란 말을 쓰고요. 1년이 넘어가면
장기 또는 비유동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당좌예금 잔액이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약정한 당좌 차월 한도가 150만 원이다. 그런데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300만 원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해 준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금에는 200만 원밖에 없는데 300만 원씩 구입을 했으니까 1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죠. 그렇지만 그거를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은행이 대신 대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80만 원을 예금에다가 넣어놨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이제 어떤 회계처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바로 이렇게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물건을 샀으니까 매입하겠죠. 근데 물건 산 게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부채 계정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매입이라고 하는 계정을 썼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상품이라고 써도 문제가 없겠죠.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상품 매매업의 회계 처리를 배웠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관련된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기말재고 실사법을 배웠었죠. 만약에 상품이라는 계정강을 썼다면 이것은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될 거고요. 매입이라는 계정강을 썼다는 것은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쓴 거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을 결정하고 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80만 원을 넣었으니까 여전히 우리 당좌 예금 잔액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80만 원을 넣으면 당좌 부채 잔액을 마이너스 80을 줄여주는 이런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당좌 차월 잔액이 마이너스 20만 원이 남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가면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지 않고 이거를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으로 계정 과목을 변형시켜주는 그런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좌예금 잔액은 0이 되고 기말에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 잔액이 2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 상품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큰 거래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라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바로 만기가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들을 우리가 금융상품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현금은 일반 통화 또는 통화 대형 증권과 예금으로 갈라지는데요. 예금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신 게 바로 당좌 예금이라는 걸 배웠고 당좌예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거를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걸 했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현금성 자산은 단기적 운영 목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거다라고 했고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 여기에는 채권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품의 종류를 얘기하는 수익 증권 같은 것도 세부적인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금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현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내부 통제라는 말을 씁니다. 내부 통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있는 자산의 분실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회계 자료가 정확하게 그리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제반 제도나 절차를 우리가 내부 통제라고 하는데요. 이 내부 통제의 전반적인 책임은 경영자가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내부 통제와 관련된 현금과 연관되는 부분만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부정 또는 오류라고 하는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업무의 분장입니다. 업무의 분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을 만지는 사람하고 기록을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현금을 만지는 사람이 현금의 입출을 갖다가 본인이 작성도 하고 돈도 뺐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고 또 횡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현금을 담당하는 직원은 현금 실물을 만지는 거고 그 기록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승인은 반드시 별도의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현금 관련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본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쓸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죠. 내일 아침에 내 돈 갖고 더 넣어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단 돈을 쓰고 나면 또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금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당일날 회수한 현금은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반드시 당일에 은행에 입금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입금된 건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해야 부정이나 오류가 줄어든다 하는 시스템을 가지는 거죠. 자, 세 번째, 현금보다는 말씀드린 당좌 거래를 통해서 수표로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수표는 그냥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승인 절차라는 걸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 절차를 통해서 또 한 번 현금의 유용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은 하나도 안 쓰느냐?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돈들, 뭐 볼펜 하나 사야 되고 학용품 사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금액들은 소액 현금만을 유지하고 우리가 보통 기업에 가면 캐시박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돈 넣는 통이 있죠. 거기에 일반적인 돈을 최소한도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그런 제도를 우리가 소액 현금 제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소액 현금은 수표를 쓰는 게 편리하고 위험을 방지하긴 하지만 아주 소액 부분에 대한 기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도다 보시면 되겠고요. 소액 현금은 일정한 금액을 매년 박스에다가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정한 금액들을 계속 보충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소액 현금 제도 중에 일정한 금액을 만드는 금액들은 항상 일정한 금액이 유지가 되도록 자금을 보충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액이라는 건 정액이 아니니까 일정한 금액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현금을 보충해주는 방법이죠.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소액 현금 기준으로 5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했고 사용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비나 소모품비 또는 접대비 같은 게 있다. 만약에 이거를 정액자금 전도제를 사용할 경우하고 부정액자금 전도제를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매개치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소액 현금을 부정액으로 할 때는 25만 원 보충해준다라고 했는데요. 자, 정액자금으로 처리가 될 때는 처음에 소액 현금을 넣어줄 때 이렇게 당좌예금에서 현금을 빼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각종 비용들을 쓰는 겁니다. 지금 쓰신 비용이 20만 원에다가 13만 원이니까 전체 33만 원을 썼죠. 자, 그런데 소액 현금 보충할 때 정액자금은 우리가 유지하는 금액이 50만 원이었기 때문에 쓴 금액만큼 그대로 보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정액자금은 앞에 부분은 똑같고 보충해 줄 때 이렇게 일정한 금액으로 보충해 주니까 돈은 33만 원 썼지만 25만 원만 보충해 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기업들이 소액 현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전에 여러분이 많이 보실 과목들은 당좌예금 거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이 편리성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렇지만 순간적인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기업이 보통 은행들과 마이너스 통장 계획을 한다. 그걸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고 한다 하는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추가적인 자산에 대한 항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